요사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투자 수익은, 기본적으로 투자 수익은 투자금 곱하기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는요. 그죠? 투자 수익이라고 한다면, 투자금 내가 1억인데 수익률이 10%다. 그러면 1,000만 원이 투자 수익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여기다 초점을 맞춰요. 그죠? 수익률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수익률은 공부예요, 공부. 그죠? 공부예요. 그럼 투자금은? 이게 돈이란 말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나를 갈아놓으면 이 수익률에 대한 공부는 어느 정도까지 돼요. 그래서 뭐 주식도 개별 주식을 나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투자를 할 거야. 그래서 개별 주식에 대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줄줄 깨고 있는 분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얼마이고 뭐 매출이 그 전체적인 뭐 ROE가 뭐 얼마이고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요거는 지금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낮아. 그래도 이렇게 투자해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수익률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뭐 ETF가 좀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이 높다. 그래서 그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언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채권 중에서도 국채나 또는 회사채나 금융채 중에 지금 뭐가 좋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금 고금리에서 그럼 뭘 살까? 앞으로는 하방이 많이 열려 있는데 그럼 뭘 살까? 이런 채권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부동산에서도 아파트를,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또 아파트를 한 채를 더 구입을 해서 얘를 가지고 임대를 놔서 임대 수익을 얻어봐야지, 이렇게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부동산은 또 아파트만이 아니라 땅도 있고 상가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공장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우리가 대부분 공부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쪽은 대부분 수익률 쪽이에요. 우리가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것들은 대부분 저쪽이에요. 수익률 어떻게 올리지? 막 이런 거죠. 안전하면서도. 그러면서 뭐 리밸런싱이라든 의미가 나오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의미들도 나오고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수익률을 올리는 분들 어떻게 해서 수익률을 더 올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상 자체가 이렇게 평탄하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평탄하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경제적 위기들은 거의 뭐 5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번씩 큰 위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제 자체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2020년에 겪었던 코로나로 인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이 출렁이기도 하잖아요. 전쟁에 의해서도 지금도 되게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늘 있다란 말이에요. 이러면 세상은 평탄한 세상에서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익률을 가지고는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경제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들은 예측하지 않은 것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블랙스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우리는 블랙스완을 예상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확 튀어나오면 블랙스완이구나라고 터졌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거나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대부분의 큰 위기들은 그렇게 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예상치 못한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죠. 작은 것 하나 A, 작은 것 B 하고 합쳐지면 작은 것 C가 아니라 큰 Z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복잡게 이런 에서도 되게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있는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밝혀낼 수도 없고.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수익률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들, 복리효과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거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적으로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대부분 5%에서 한 10% 내외일 거예요. 그 정도면은 아주 훌륭한 투자예요. 우리 은행에서 예적금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2%, 3% 정도잖아요. 특판인 경우는 4, 5% 정도까지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수익률을 공부해봤자 5%, 10%, 이게 적은 거는 아니에요.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의 수익률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면, 또 하나 우리는 눈을 돌리지 않았던 부분, 그럼 왜 투자금을 얘기하지 않지? 어떤 주식책에서도 거치식하고 적립식을 이렇게 비교해주면서 거치식을 손을 드는 그런 책들은 별로 없어요. 그거는 실제로 복리효과를 누릴 때는 거치식이 훨씬 더 크죠, 당연히. 잠깐 예를 들면 거치식은 한 번에 1억 이렇게 넣는 거고,
적립식은 어떻게 돼? 매달 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돼. 이거는 상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복리라는 게. 처음에 한 번에 텅 큰 돈으로 넣는 것보다. 그럼 거치식이 훨씬 더 위력적인 투자 방법인데 우리는 왜 그러면 거치식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못 하느냐. 아니 왜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수익률만 생각하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투자금이라는 건 내가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을. 현금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죠? 대출과 순자본. 그렇죠? 순자본은 뭐예요? 나의 소득이잖아요. 소득에는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과서적이지만 소득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한 64%, 65%가 종사하고 있는 우리가 벌고 있는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땅, 상가, 주식, 채권, 금, 뭐 이런 것들. 이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버는 재산 투자가 있어요. 재산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산소득.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앞에서 커피숍 하는 분들이 버는 그런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 이전소득이야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소득의 대표적인 거는 국민연금이에요. 국민연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나이가 되거나 특정 조건이 되면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 지급해주는 그런 소득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소득이니까 이전소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세 가지 가지고 투자금을 늘릴 수 있어요. 우리 소득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대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우리가 소득을 더 늘리는 거예요. 소득에는 아까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거 근로소득, 재산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에요. 그럼 재산소득이라는 건 투자 부분이잖아요. 재산소득은 다시 일로 들어가는 백이에요. 재산소득은 투자소득이니까. 그럼 재산소득을 빼고 재산소득 빼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출이라는 것들도 대부분 투자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대출은 잘 보세요. 대출은 언제 쉽게 될 수 있냐면 돈에 대한 이자가 쌀 때, 그렇죠? 금리가 쌀 때는 대출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잠시 기억을 저쪽 밑에 한 2020년, 2021년 쪽으로 가보세요. 그때 금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하면 금리가 되게 쌌잖아요. 뭐 보면은 뭐 주담대 같은 경우는 2% 초반 또는 1% 소반도 있었어요. 그러면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서 뭐 주택을 사거나 뭐 이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심할 때는 6%, 7%까지 주담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이러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7배, 8배씩 실제 대출 금리가 올라갔고 미국 같은 경우는 15배까지 올라갔고 하단에서 지금 올라갔을 때 0.25에서 지금부터 5.25, 5.5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로 인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거는 어느 시기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같은 이런 고금리 상황이 2년씩 넘어가게 되면 추가 대출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도 계속 부담스럽는데 더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존의 대출들을 다 많이 하게 되면 가계대출이 점점 많아지거나 일반적인 대출이 많아지면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걸어서 금융권에서 너 돈만 빌려줘 이렇게 해서 제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DSR이라든지 이런 제재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자 낼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도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점 희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금이라는 것들은 대출에 대한 투자금은 남들이 빌릴 수 있을 때만 빌리는구나. 남들이 빌리기 어려운 때는 나도 어렵구나.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한계들을 요새 투자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답을 찾겠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투자금에 대해서 답을 찾는데 대출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더라. 어느 부분. 이건 똑같은 거예요. 남들이 빌릴 수 있는 만큼 내가 빌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데 달라봐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서 투자금에 대한 차이를 늘리냐? 당연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어떻게 되냐? 나는 직장에 다니는데 근로소득을 어떻게 늘려? 사업소득을 어떻게 늘려? 그게 뭐예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계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가치들을 얼마나 높게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한 직장에 그냥 목매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엔잡러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뭐 이런 것도 디지털 노마드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내가 만약에 회사에 종사하지 않으면 나의 가치를 무한정으로 올려놓으면 높게 올려놓으면 그 가치를 누군가 구매해 줄 수 있는 고객과 연결을 해주는 거는 너무나 세고 셌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고객과 만나려면 중간에 뭐 어떤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게 미들맨인데 이런 것들,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나는 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물건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 내가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 생산한 물건과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홍보를 담당했던 신문이 될 수도 있고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홈쇼핑을 하는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대 다수가 만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다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SNS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입체적인 것들을 바뀌어 나갈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 투자금이 대출 말고 나의 능력들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서 접근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투자 수익은 이쪽에 대한 공부는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들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쪽 아무것도 안 하고 나서 이쪽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 대한 공부가 여기에 대한 내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이 투자금 안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은 수익이 나지 않아도 당연히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의 가치들을 올려놓으면 어느 순간에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것과 바꿔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될까 안 될까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죠. 내가 굉장히 노력을 했어. 근데 이게 물거품이 완전히 돼버려? 이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